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구미에 사는 74세 박희순이라고 합니다. 젊을 땐 남편 없이 혼자 아들 하나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아들이 저에게 부탁하면 뭐든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게 설거지든 손주들 간식 준비든 언제든지요.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믿기지 않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장모님이랑 여행 가게 됐어요. 그동안 처하치 청소 좀 부탁드려요. 비밀번호는 이거예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기네 친정집 청소를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는 며느리, 처갓집의 비밀번호를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에게 알려주는 아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속이 뒤집힌다기보다 너무나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어떤 존재였나 하는 생각이 스치더군요. 그날 이후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구미 원평동 쪽 오래된 다세대 주택에서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공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조그만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림을 꾸렸죠. 특별히 가난한 것도 넉넉한 것도 아닌 그저 남들처럼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아들 도훈이 하나, 조용하고 예민한 아이였지만 뭐 하나 말썽 피운 적은 없었어요. 아이 키운 얘기를 하면 다들 그럼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런 말 듣는 게 좀 민망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키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하던 일하고 밥 해 먹이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다만 제 삶에서 유일하게 내 편이라고 느꼈던 존재가 도훈이었기에 그 아이가 웃으면 저도 그냥 괜찮았던 거죠. 도훈이가 직장 생활 시작하고 나서 며느리 세연이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엔 고맙고 예뻤어요. 밝고 또렷한 말투에 차분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절 찾아왔을 때 이 아이랑 잘 지낼 수 있겠구나 싶더군요.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세연이 친정어머니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먼저 미역국과 반찬을 싸서 병문안을 갔습니다. 혼수는 괜찮다. 사람만 잘 살면 된다는 제 말에 사돈 어른께서 눈물을 보이시기도 했어요. 그런 인연이 쌓이다 보니 자연스레 세연이 편을 들어야 도훈이도 편하겠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연이 생일이면 작게라도 선물 보내고 명절에는 친정 쪽 음식도 따로 챙겨서 보내줬죠. 심지어 작년엔 사돈어른 약값 일부도 제가 먼저 입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친절이 고마움으로 돌아온 적은 딱히 없었습니다. 세연이는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고 도훈이는 점점 저와의 전화통화 시간조차 줄어들었죠. 명절이 다가오면 늘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엄마, 저희 이번엔 처갓집 먼저 다녀올게요. 장모님이 요즘 상태가 안 좋으셔서요. 그럴 땐 속상한 티를 내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래, 먼저 다녀와라 하고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전화는 보통 한참 뒤에 나왔죠. 어느 날은 세연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친정집에 이번에 냉장고 새로 들였거든요. 저희 엄마가 허리도 그렇고 물건 정리 잘 못하시니까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한번 들러서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친정집 냉장고 정리를 내가? 순간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래, 나중에 시간 봐서 가볼게 라고 답했어요. 그땐 아직 이게 예고편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도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장모님이랑 같이 여행 가. 그동안 장모님 댁 청소 좀 부탁드릴게. 비밀번호는 문자로 보낼게. 순간 심장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처갓집을 이렇게까지 우리 일로 생각하는 아들. 내가 쉴 곳은 없지만 청소할 집은 있구나 싶은 씁쓸함. 고개를 끄덕인 것도 아니고
대답을 한 것도 아닌데 이미 문자엔 비밀번호가 찍혀 있더군요. 그날 밤 오래된 약봉투들을 꺼내어 다시 정리했습니다. 서랍 한 칸을 텅 비워두고 처음으로 생각했죠. 이사 갈까? 그냥 아무도 모르는 대로. 그 주말 저는 손에 고무장갑을 들고 낯선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훈이가 문자로 보내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이게 뭐라고, 그냥 청소 좀 해주는 거지.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처갓집은 넓고 깨끗한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정수기 위엔 수건이 널브러져 있었고 부엌엔 설거지 거리가 가득했습니다. 도훈이는 장모님이 최근 허리가 더 안 좋으셔서 손도 못 대고 계시다며 생판 모르는 남의 손에 맡기는 건 내켜하지 않으셔서 엄마 아니면 부탁드릴 사람이 없다고 말했었죠. 식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어머님 드림이라고 써 있더군요. 안에는 치킨 쿠폰 한 장과 며느리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정리 다 하시고 꼭 점심 맛있는 걸로 챙겨 드세요. 참 친절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조용히 장갑을 끼고 화장실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욕실 타일 틈새엔 곰팡이가 제법 껴 있었고 장롱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다 다리가 저려서 잠시 쉬었을 때 세연이에게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저희 모두 잘 도착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진 속엔 웃고 있는 사돈어른과 며느리, 손주들이 있었습니다. 호텔 테라스 같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도훈이는 제 손주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거기엔 저와의 추억은 없었습니다. 아들의 그 표정은 제가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나는 이 집 먼지를 닦고 있는데 저 애들은 저렇게 웃고 있네. 갑자기 팔에 힘이 풀리며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숨이 턱 막히고 고개가 푹 숙여졌습니다. 그날 청소를 다 마친 뒤 집에 돌아와서 허리를 쭉 펴는데 어깨가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선 땀이 아니라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지? 진짜 고마워. 장모님도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래. 말끝마다 장모님, 장모님. 정작 저한테는 엄마 힘들진 않았어. 나는 말 한마디가 없더군요. 그래, 놀다 와라. 그 한마디 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루에 한 번씩 우리 집 창문 너머 골목을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마치 누가 나를 부를까 싶어서요. 그런데 아무도 부르지 않았고 대신 내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처갓집 청소를 다녀온 뒤로 며느리 세연이는 오히려 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친정집 이번 주엔 도배기사님 오시거든요. 혹시 그날만 잠깐 들러서 문 열어주실 수 있으세요? 엄마가 병원에 가는 날이라서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젠 이 집에서 날 일꾼으로 써먹기로 한 거구나. 도훈이는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해줘. 어차피 혼자 계시잖아. 사람도 좀 만나고 그러면 좋지. 내가 너한테 사람 취급을 못 받는구나.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서 도훈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딸기 한 팩과 초밥 한 줄이 들려 있었고 문을 열자마자 말하더군요. 엄마, 요즘 왜 연락 안 받아? 세연이 속상해하잖아.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네 마누라 속상한 건 바로 알면서 엄만 왜 속상한지 궁금하지도 않니? 제 말에 도훈이는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무심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엄마는 그런 걸로 섭섭해할 사람이 아니잖아.
엄만 다 이해해 주잖아. 예전부터 쿨했잖아.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은 나를 늘 참고 도와주는 사람, 조용히 사는 사람, 불평 안 하는 사람으로만 봤구나. 며칠 뒤 사돈어른이 갑자기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연이가 전화를 걸어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친정 엄마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와서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가니까 많이 당황스러워요. 도훈이랑 얘기했는데 혹시 어머님께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머릿속엔 찬바람이 확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세연이 많이 힘들어해. 장모님 지금 상태도 안 좋고, 엄마도 요즘 생활비는 충분히 있으시잖아. 내 생활비? 응, 엄마 혼자 사시는데 그 돈 당장 급한 데는 없으시니까.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우리도 계속 신경 쓰이니까. 도훈이의 목소리는 어딘가 짜증 섞인 설득이었고 그 안에 미안함이라는 감정은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순간 도훈이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라 어딘가 사무적으로 돈 얘기를 꺼내는 누군가처럼 느껴졌습니다. 네가 말하는 그 돈은 내가 평생 누군가한테 손 안 벌리고 살려고 모아놓은 거야. 말을 그렇게 꺼냈지만 그 말을 이해해 줄 거란 기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밤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다 손잡이를 놓쳐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국물이 바닥을 흥건히 적셨고 그 위에 제 한숨이 덧칠되듯 스며들었습니다. 며칠 뒤 도훈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엔 평소보다 큰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 그날 미안했어.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지. 세연이도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랬던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는 내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안 도와주셔도 돼. 그냥 내가 너무 조급했나 봐. 엄마한텐 늘 의지하고 있었나 보다. 미안해.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라도 미안한 줄 아는구나. 혹시 내가 너무 날카롭게만 봤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도훈이는 집 청소도 도와주고 저녁도 함께 먹고 갔습니다. 오랜만에 식탁에 둘이 앉았는데 예전처럼 조용히 밥 먹고 국물 떠먹는 소리만 들리는 그 순간이 왠지 모르게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쯤 애들이랑 같이 놀러 갈까 하는데 내 엄마도 같이 가면 어때? 나더라. 너희끼리 가. 나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켠엔 작은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날 밤 세연이에게서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 일로 마음 쓰이게 해서요. 항상 감사하고 저희 더 잘할게요. 그 말 한마디에 마치 쌓였던 먼지를 털어낸 것처럼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도훈이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에 우리 장모님 댁에 CCTV 설치해드리기로 했어. 장모님이 밤에 혼자 계실 때 무서워하셔서. 근데 설치 기사님 오는 날이 우리가 바빠서 엄마가 대신 계실 수 있을까? 내가 왜? 아니, 그냥 엄마가 요즘 시간도 있고 어차피 장모님 집에도 자주 가셨으니까 비밀번호는 그대로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 이 아이들은 달라지지 않았구나. 앞으론 사과도 미안하다는 말도 그저 다음 부탁을 위한 정중한 시작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방 한켠에 쌓아 두었던 빈 박스들을 꺼내 오래된 사진첩과 가계부, 약봉투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옷까지 몇 벌을 넣고 임대 아파트 신청서를 꺼내 다시 살펴봤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이 집을 떠날 준비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제 속마음이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돌볼 시간이다. 몇 주 후 도훈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이사 가기로 했어. 세연이 직장도 옮기고 애들 학교도 바꿔야 해서 아예 용인 쪽으로 이사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훈이는 그 침묵을 못 견디는 듯 얼른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집 좀 정리해줘야 할 것 같아. 이번 주에 장모님 댁 살림도 같이 옮겨야 해서 엄마가 좀 나눠서 맡아주면. 너희 이사하는데 왜 장모님 댁 정리를 같이 해? 아, 그게 장모님이랑 같이 살 수도 있어서. 일단 짐 다 정리해두면 나중에 편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조용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세연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님, 혹시 이번 주에 친정집에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기사 준비하면서 필요 없는 살림 버려야 해서요. 이젠 그 말투도 익숙했습니다. 어머님 친정집 일꾼. 그 공식이 이들 부부 머릿속엔 뿌리 내린 듯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마트에 들렀다가 동네 아주머니들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도훈이네. 이번에 용인으로 이사 간다며? 응, 장모님도 같이 들어가신대. 그 집 장모님 명이라면서? 원래 시어머니가 도와줬다던 그 집 명에 바꾼 거래. 아휴, 세상에 그런 건 또 어떻게 그렇게들 정리를 잘하는지 몰라. 그 순간 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귤 하나를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 신혼 초, 도훈이 전세금이 부족하다며 고개 숙였던 날, 내 노후자금 일부를 정리해 내줬던 그 집이었습니다. 명의를 바꿨다고요? 아무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동네 사람들 입을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계산만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길을 걷는 내내 손에 쥔 장바구니보다 마음이 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마시며 겨우 진정이 되려는 순간 휴대폰에 세연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님, 엄마가 요즘 관절이 많이 안 좋으셔서요. 이번 이사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청소도 있고 자비리 좀 많거든요. 청소도구는 다 챙겨둘게요.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서랍장에서 작은 메모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이사 날짜 맞춰 집 비울 것, 연락처 변경 준비, 다음 주소, 알리지 말 것. 그날 밤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임대 계약서와 복지센터 안내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젠 결심이 아니라 실행의 시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저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진짜로 무엇을 잃었는지 한 번쯤은 침묵으로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나는 차분하게 마지막 짐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 우체국에서 받은 상자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가져갈 만한 건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방 서랍에 메모지 한 장을 꺼내 조심스레 펜을 들었습니다. 이사는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일들도 제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건강히 지내십시오. 그 말을 남기며 나는 문을 조용히 닫고 나왔습니다. 도훈이와 세연이는 이사 준비로 분주했을 겁니다. 아마 세연이 친정집부터 정리하러 갔겠지요. 나는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집 청소를 왜 해야 하는지, 이제는 그 이유조차 납득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 애들은 연락을 시도했겠지만 나는 휴대폰 전원을 꺼뒀습니다. 더는 내 시간과 감정을 그쪽에 쏟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훈이는 결국 내 집으로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비워진 방, 텅 빈 냉장고, 사라진 옷장 앞에서 조용한 메모 한 장만 마주했겠지요. 도훈아, 네가 보았을 그 메모는 엄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긴 성금이란다. 나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아왔고 네가 웃을 수 있다면 뭐든 감수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 웃음의 끝에 나는 없었으니까. 며칠 뒤 나는 평소처럼 노인복지관에 들렀습니다. 체조 수업 신청을 취소했고 작은 사물함을 정리했습니다. 그곳엔 내가 사용하던 필기구와 물병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에게 인사를 남겼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가볍고 후련했습니다. 나는 더는 설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훈에게도, 세연이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아이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이 그토록 당연하게 여기던 엄마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습니다. 도훈아, 나는 널 사랑했어.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단다. 그날 이후 나는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누구에게도 새 주소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경자 언니에게만 그냥 멀리 좀 다녀오려고 해. 그렇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경자 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그랬습니다. 말을 아끼되 마음은 먼저 알아채는 사이였으니까요. 며칠 뒤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희순아, 도훈이가 나한테 계속 연락했어. 미안해서 안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냥 네가 어느 지역쯤에 있는지만 얘기해줬어. 찾아오면 얼굴은 보여줄 거니?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그 아이가 뭘 느끼는지 보고 싶긴 해. 근데 아직은 나한테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언니가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느껴지도록 숨죽인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였습니다. 작은 동네 커피숍, 낡은 나무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창밖으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왔습니다. 도훈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커피숍 안을 들여다보다가 나와 눈이 마주치자 서둘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는 가만히 고개를 들었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말없이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불편했던 걸까요? 도훈이는 갑자기 쏟아내듯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장모님 댁도 안 오고, 전화도 꺼져 있고, 무슨 일 생긴 줄 알았다고.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냥 한 번만 말해줘. 왜 그랬어? 나는 조용히 준비해 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도훈아, 네가 그날 했던 말 기억나니? 어떤 거? 장모님도 같이 들어갈 수 있어서 청소 좀 도와달라고 했던 그 말. 그건 그냥 상황 설명이었어. 엄마는 그런 거 잘 도와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피 잔을 살짝 들어 올렸다.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맞아. 엄마는 늘 잘 도와줬지. 근데 너희는 어느 순간부터 잘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나를 본 거야. 도훈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 처음 보는 낯선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생각이 짧았어. 근데 이렇게 사라질 줄은 몰랐어. 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았겠지. 사라졌을 때 얼마나 허전한지. 그동안 내가 있었던 자리의 크기가. 그 아이는 말없이 손등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엄마, 우리 다시 예전처럼.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엄마는 이제 그 전에 엄마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너를 사랑해서 참았던 그 시간은 이제 끝났어. 그 순간 도훈은 말문이 막힌 듯 입술을 달싹이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도훈아,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했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사랑을 소모품처럼 대하면 그건 언젠가
바닥이 나기 마련이야. 나는 그 아이를 뒤로하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햇빛이 환하게 쏟아졌고 나는 그 햇살 속으로 그저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도훈이가 무슨 말을 하든, 세연이가 무슨 메시지를 보내든, 이젠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임대 계약을 마무리했고, 조금은 낯설지만 따뜻한 작은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아보기로 마음먹은 첫날이었습니다. 이곳에 오고 나서 나는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인 복지 상담도 신청했고, 노년 권익 교육이라는 프로그램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가진 권리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동안 나는 어머니니까 당연한 거지라는 말에 수많은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아들 명의로 돈을 보태고 신혼집 살림에 손발을 맞추고 청소며 간병까지 해내며 당연하다는 말에 아무런 반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담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가족도, 관계도 존중이 없다면 그건 의무가 아니라 착취예요. 그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왜 이렇게 지쳐 있었는지, 왜 침묵만이 유일한 답이었는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경자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희순아, 도훈이가 너 새 주소 알아냈대. 복지사분이 실수로 얘기했다나 봐. 나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럴 거라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언니, 혹시 걔가 또 연락하면 그냥 전해줘. 엄마는 지금 자신을 회복하는 중이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을 내주지 않겠다고. 경자 언니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희순아. 이젠 너 자신 좀 챙기고 살아. 너도 너한테 좋은 사람 돼봐.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나는 집 근처 작은 법률 상담소에 갔습니다. 기초연금, 임대계약, 의료비 지원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내 앞으로 남은 보험, 통장, 서류들까지 하나하나 정리하며 혹시라도 누군가가 손대지 못하게 모든 권한을 다시 내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도훈은 그걸 알까요? 내가 신혼집 마련에 도왔던 돈도, 병원비를 대주며 잠 못 잃었던 밤들도 내 이름은 한 번도 거기 적히지 않았다는 걸. 이젠 그런 일이 없도록 나는 작은 공증 하나까지도 꼼꼼히 챙깁니다. 누군가는 그걸 복수라 부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내겐 이건 복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늦었지만 단단한 회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얼마 전 동네 복지센터 벽보에서 가정 내 노인 권리 침해 사례 공모전 포스터를 봤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나는 그 글을 천천히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장모님 댁 청소까지 맡았던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 이제는 말로 꺼낼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더는 숨어 있지 않겠다는 선언이니까요. 나는 그렇게 나만의 방식으로 조용하지만 분명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시 나를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경자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희순아, 도훈이네. 요즘 많이 어수선하대. 같이 사는 장모님이랑 자꾸 부딪히는 모양이야.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빠진 자리를 채운 건 결국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식구였을 텐데, 그 식구는 내가 그동안 참고해왔던 것들을 당연히 하지는 못했나 봅니다. 장모님이 요즘 계속 몸이 안 좋으시대. 근데 도훈이가 퇴근하고
바로 방에 들어간다고. 세연이가 그걸로 속상해서 말이 많다더라.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계신 장모님과 피곤한 도훈 사이에 불편함이 쌓여가고 있다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연이는 중간에서 계속 눈치 보다가 결국 장모님이랑 말다툼했대. 도훈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했더니 장모님이 네가 그렇게 만들었지 않냐고 하셨다더라. 한때 그 아이를 위해 청소하고 반찬 싸고 이삿짐까지 옮겼던 내가 이제는 소식조차 전해 듣는 사람으로 멀어졌다는 게 참 낯설었습니다. 도훈은 여전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전화, 그 다음엔 장문의 문자, 그러다 짧은 사진 하나. 엄마, 전에 쓰시던 찻잔. 그거 아직 우리 거실 장식장에 있어. 이사할 때 버릴까 하다가 세연이가 그냥 두래. 내가 사라진 자리에서 그제야 내가 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나는 그 메시지에도 사진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었던 사랑이 뒤늦게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게 기쁘기보단 허무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경자 언니가 또 연락해 왔습니다. 희순아, 네 얘기 좀 해도 돼? 내 지인 중에 복지관 프로그램 하는 분이 있는데 네 사례 듣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이젠 내 얘기 감춰야 할 이유 없어. 그날 밤 나는 방 안에 앉아 나에게 남은 유일한 상장을 꺼냈습니다. 자원봉사 공로상. 그건 도훈이 초등학교 시절 내가 매주 급식 도우미 했던 시절 받은 상장이었습니다. 나는 종이 한 장을 천천히 접어 편지 봉투에 넣고 도훈에게 보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 한 장만. 며칠 뒤 도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그땐 몰랐는데 그렇게까지 했던 줄 정말 몰랐어. 나는 그 문장을 읽고서도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제야 뭔가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저는 이름 없는 작은 골목을 따라 걷는 걸 좋아합니다.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길 위에 서면 마치 지금 내 삶도 조금은 새롭게 흘러가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이전에 나는 항상 누군가를 먼저 챙기고 무언가를 미리 준비하고 엄마는 괜찮아라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고 살았지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마음이라는 걸요. 가끔 도훈이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오곤 합니다. 엄마, 요즘 잘 지내? 그럴 때마다 휴대폰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국엔 답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자신이 놓친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이 그에게 꼭 필요하다고 나는 믿기로 했습니다. 또 요즘 저는 도서관에서 글쓰기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주제로 에세이를 써오라는 과제가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때로 가장 오래된 타인이기도 하다. 그 문장을 쓴 뒤로 내가 살아온 많은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찬을 나르던 시간, 빨래를 개던 손, 밤늦게 깨서 아이 열을 식히던 내 손등, 그 모든 시간들이 내 삶을 구성했던 조각들이었음을 이제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라는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그들의 몫이고 나는 나의 몫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품어 안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외롭지 않게 됩니다. 이 조용한 삶이 누군가에겐 쓸쓸하게 보일지 몰라도 내게는 오래도록 기다려온 평화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지금 어디선가 숨죽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도, 감정도,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그리고 때로는 조용한 단절이 가장 큰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닿았다면 작게라도 응원해 주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하나로 그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또 다른 희순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도 오늘 충분히 잘 살아내셨습니다.